빨리 할게요. 자, 의약품 안정성 연금이 유효자하고 추가 비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지난번에 한번 교를 썼는데 추가 승인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고 유효기간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릴리즈 업세턴스 또는 이제 뭐 PF 라이프 업세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추가 승인 허용 기준이라는 거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적용되는 것보다 의약품 출하 시점의 규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ICH 가이드라인 Q6A의 스페시피케이션 쪽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를 했고요. 이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정약물질이나 유형물질 시험이 있습니다.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의약품에 대해서 큰 시장이라고 하는 이 세계 그 범위에서는 이런 구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출하 승인 규격하고 유효기간 규격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증 상에 유효기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 외에 별도로 출하 승인 규격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두 개를 관리하고 있고 일본하고 미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을 사내 기준에만 적용하고 있고 법적인 출하 승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증상에 있는 기준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기간 허용 기준이고요. 별도로 출하 승인 규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출하 승인 시점부터 유효기간 전체에 대해서 동일한 법적인 기준이 공통적으로 품질 관리될 수 있게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일본, 대한민국 관리 방법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약간 혼동이 있을 거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허가증에 있는 그 기준이 결국은 출하 판정 기준도 되지만 그다음에 유효기간 동안에 그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 법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런 목적으로 쓴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료나 제품의 일부 항목들에 대한 자가 기준, 이게 원래 목적은 출하 승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내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아직 그것들이 그 통계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오늘 발표를 한 거고요. 유럽하고 미국이 차이점 있는 건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쪽은 업체에서 스스로 출하 승인 시점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정해서 제품 유효기간 전체에 법적 유효기간, 허용 기준이 적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갖다가 권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크게 지금 원자재 IPC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제품 시험, 제품 출하, 유통까지 제품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 유효기간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완제품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기준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시험 단계, 그 다음에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기준이 다르게 하는 거고요. 이해를 좀 돕고자 설명을 드렸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자사 출하 규격의 중요한 사항은 의약품 라벨에 표시하게 되는 유효기간 동안에 감소하게 될 의약품의 함량, 저하 또는 분리수분물의 증가량을 추정해서 이를 자사 출하 규격에 반영해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유효기간 중에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컨셉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유로 바뀌지만 보완책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수거해서 불시에 검사를 하고 있고요. 불시에 검사에서 부족하게 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그 푸시를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배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때 가속 6개월하고 장기 6개월 또는 가속 6개월하고 장기 12개월 데이터를 갖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하는 이유가 유효기간 동안에 정해진 규격으로 품질 관리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는 것 갖다가 예측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한 개 제출하는 거고요. 이미 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성 보호나 이런 것도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제네릭 제품 같은 경우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장기 안전성 데이터를 하다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장기 안전성 시험을 해서 지금 유효기간이 24개월인 제품인데
유효기간이 24개월의 제품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12개월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한 데이터 갖고서 우리 제품이 24개월 동안 안정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니테 17 같은 경우에 보면 안정성 추가 메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우선 기준은 90에서 110이고요. 유의 수준은 5%.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거는 실내기관 95%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이 통계를 했을 때 틀릴 확률이 5%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릴 확률이. 자, 미니탭 17을 통한 부족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미니탭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 회계 분석, 안정성 연구, 그다음에 안정성 연구 쪽에 데이터를 갖다가 넣게 되면 반응 변수로서는 함량이 되고요. 그러니까 함량값이 Y값이죠. 그 다음에 X값이 시간, 달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배치에 따라서 해당하는 값들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고, 안정성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값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좀 숫자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목은 이 안정성 함량 값은 시간, 몬스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아니면 배지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다, 또는 배지하고 이 시간하고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요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 P값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이 P값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선 배지를 보게 되면 P값이 0.937이죠.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이 각 배치들에 대한 절편은 같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설정하게 되는데, 이 값이 여기서 유의 수준, 검정 수준 0.25보다 큽니다. 이 배지에 대한 유의한 수준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대부분 대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배지 간의 절편들이 같다는 얘기군요. 배지 때문에 유효물질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효물질은 배지가 아니라 배지 간의 차이는 크지 않고, 그죠? 배지 간에 항상 일반적인 값들을 나타낸다. 그 시점에서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평가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을 갖다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배지가 한 시점에서의 배지 간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지는 이 함량값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는 아니다 라는 가정을 여기서 한 거고요. 그 가정을 했는데 값이 0.25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가정이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개월 같은 경우에 시간을 보게 되면 P밸류 값이 0입니다. 0이라는 얘기는 각 배치 간의 함량은 시간이 변화해도 같다라는 가설을 갖다가 줬을 때 P값이 0이죠. 그 얘기 뭐냐면 0.25를 갖다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가설이 맞다라는 거고요. 0.25를 갖다 안 넘어가게 되면 이 가설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가설이 틀리다라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배치 간의 함량 값들은 변화한다 라는 거고요. 이 두 개 값들은 지금 0.25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배치 간의 편차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배치 간의 편차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있는 함량 값들이 대부분 다 시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공통의 기울기와 공통의 절편을 갖고 있고, 이 경우 미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더하면서 유효기간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FM으로 나오는 결과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효기간 시험을 유효물질 시험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시간 외에 배지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데이터들을 갖다 분석했을 때, 자, 도금절편이라는 얘기는 배지 간의 절편이 없고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방금 전같이 FM적인 그런 좋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절편이라는 것은 스타트는 시점을 봤는데 A, B, C 데이터가 배지 간의 편차가 있어서 스타트가 좀 다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기울기도 좀 다른 거예요. 원래는 시간에 따라서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기울기로 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또는 출발점만 다르고 기울기는 동일한 데이터, 이 세 가지로 이 미니탭이 자동적으로 분류를 했어요. 분류에 따라서
회귀 모델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모델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미니탭에서 알아서 부분들을 분석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한 데이터를 갖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그 데이터에 이제 후반인 건데요. 이런 식의 회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방정식이 나오고 함량은 기본적인 101.308이라는 그런 y좌표 값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0.2189 곱하기 계절 이 월수 값을 갖다 곱해주면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12개월 값을 갖다 여기다 놓고서 계산해 주면 그때의 예상되는 함량값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귀 모델이 나오게 되고 이런 회귀 모델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A, B, C 세로대에 대해서 시점을 초기 3, 6, 9, 11을 했더니 이 값들이 일정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고 있고 이 유의성대로 해서 쭉 편차를 봤을 때 우리 하한 기준 60%에 도달하는 시기는 43개월로 예측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가 유효기간 24개월인 경우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함량은 충분히 그 유효기간 내에서 품질 안전성을 가져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선하고 이 선은 뭐예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적합선이 이렇게 있죠. 있는데 95% 하한선은 요 값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5% 정도 수준으로 좁게 봤을 때 오차가 이 정도까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개월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편차들을 감안하게 되면 실제 적합한 거는 43개월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만 딱 설명을 드렸을 때 이해가 잘 100%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효기간을 추정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플러스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실험실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유효기간을 추정을 할 때 우선 안정성용으로 갖다가 해야 되는데 안정성용으로 갖다가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험자들 간의 오차가 크면 안 돼요. 실험자들 간의 오차가 크게 되면 저 안정성 데이터 정상적으로 경향성이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자가기준으로 갖다 보면 저희가 설정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안정성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만약에 MV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에서 각 시험자들 간의 실험 신뢰 정밀성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둘 다 반영해서 추락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지금 실험 신뢰 정밀성을 갖다가 구하는 값인데요. 이게 지금 ISO 575-2번이라는 거의 항목에 따라서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험 신뢰 정밀성이 1.21%가 나오고 이거 구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앨런스 포뮬러라는 게 있어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로우 리미트를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러면 90% 원래 설정된 기준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나온 이 값 있죠? 0.219 곱하기 그 개월수 곱한 거. 이 데이터 값에 의해서 이거 의약품이 줄어드는 걸 추정한 값.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건 실험실내 오차입니다. 이 앞부분이 이 앞부분 자체가 SD가 오차가 꼭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실험실내 정밀성, 실험실에서 하는 이 정밀성은 SA에 대한 제곱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부분들은 이 N수라는 거는 실험 횟수입니다. 한 시점에서. 한 시점에서 실험 횟수가 한 번이거나 두 번이거나 네 번이거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N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이 슬로프 값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이 슬로프 값 자체가 오차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 슬로프에 대한 개수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요 정도의 오차라는 있다라고 값이 나오거든요. 미니탭에서 이 값을 갖다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90.0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감소되는 값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험자들 간의 실험실내 오차 그 다음에 이 슬로프에서의 오차 이 두 개를 갖다 보정해 줄 값이고요. 이 T값이라는 거는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자유도 설명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공식이 나오게 되고, 이런 공식으로 갖다 따라서, 자, 기준 90도 마이너스, 요거 할게요. 요거 이제 설명. 5회는 90%고요. 자, 아까 그 평균 유효기가 마이너스 0.2189였죠. 그리고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24개월. 그럼 0.2189 곱하기 24개월 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 24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25%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냥 평균. 실험 정밀성이 1.21이고요. 그 다음에 스로프에 대한 표준 오차가 0.020290인데 이게 개월마다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24개월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군사 추정도 구하는 건 공식이 있습니다. 1.812가 나오게 되고 요거를 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90 마이너스 요식 요거로 다 해주면 97.78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안전성 데이터랑 그다음에 실험실내 데이터를 갖다가 더해가지고 산출하게 되면 우리 함량을 봤을 때 초기에 출하 기준이 97.78만 되면 그 이후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90% 근데 그걸 갖다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안전성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실험실내 정밀 실험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다 반영을 해도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가계량을 수립하게 되면 제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유효성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하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저런 식으로 통계 데이터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횡격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초기하고 말에 떨어지는 코멘트라든지 비율만 갖고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놓쳤던 부분은 실험자들이 간의 오차,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출하 승인 규격이 잘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에 대한 변화, 분석 방법의 정밀성. 분석 방법에 대한 정밀성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MV 할 때 여기서 실험 정밀성 나오잖아요. 실험실내 정밀성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값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서 요거로 하다 결과값 처리했을 때 나오는 이 오차도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아까 같이 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정한 자산 출하 이걸 설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자, 이 설정한 출하 기준을 갖다가 도입하는 건 되는데 저희 공정 자체가 저거를 만족 못하면은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90종 실패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충전해 놓으면은 우리 제품 자체가 초기값 자체가 95부터 115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기준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정 능력까지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수입을 합니다. 요거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세포디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한번 적용해 본 건데, 세포디즘 가속 안전성 데이터를 저희가 0, 1, 2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고요. 요거 갖고서 가속 6개월을 가기 전에 과연 요 기간에 적합한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MMT에 대해서 해보니까 MMTA는 가속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개월이 가도 0.5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명이 되나? 아 이거구나. 여기에 보면 총 유효물질에 대한 유효가 있는데요. 총 유효물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파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8.44나. 그러니까 가속 안전성 기준으로 했을 때 8개월 정도 버틴다는 얘기거든요. 두 개 합쳐서 이 우리 유효물질 같은 경우에 지금 대우바이오에서 유효물질이 개선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속 안전성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이 적합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8개월 이상 버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효기간에 적합하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기준들을 갖고 6개월 정도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출하 기준을 갖다가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하기준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이 100%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갖다 미리 그 휴먼스 쪽에 안달근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적용을 좀 해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도움을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받아놨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원래 법적인 기준을 여기다 넣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성 데이터를 통해서 기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 기후기값. 그렇죠? 아까 2189였죠. 0.2189였고, 그리고 유효기간은 24개월이었죠. 요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알면 24개월,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아너 차이가 마이너스 5.254. 아까 우리 계산했던 거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요건 슬로프의 오차거든요. 님 미리터 계산하면 나오면 슬로프의 오차. 요건 아까 0.0290이었습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험자들에 대한 오차는 1.21 값을 넣어주면 되고, 실험을 갖다가 유험지 같은 경우에 한 번밖에 안 하면 한 번, 함량은 두 번이면 두 번, 이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까 이제 요건데요. 요거는 사례에 있는 것대로 그냥 적용을 해볼게요. 값이 임의로 들어갔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대로만 값들을 지정해 주시면 값이 계산돼서 나와요. 그래야 97.11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요게 아까 97.785좀 다른 거는 요 값들이 좀 달라서 그래요.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골자만 이용을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만, 우선 알아야 되는 건 안전성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회기 분석식 요건 알아야 되고요. 그 값하고 그 다음에 실험 실내 제어서 값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용해서 유효기간을 갖다가 추가 기준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만 아시면 되고요. 앞에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승인 허용 기준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승인 허용 기준이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 설정했던 거에서 지금 보완됐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자에 대한 오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요걸 통해 이런 거 갖다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을 잘 해야 돼요. 안전성 데이터를 할 때 그 이전에 관리하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서 경향성 부분들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갖다 안 하기 위해서 유형물질을 할 때 블랭크라든지 이런 관리를 정말 잘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계가 되면 저희가 정말 효과적인 출하 기준을 수립하고 제품에 대해서 또 원료에 대해서 안심하고 제품을 출하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 부분들은 제가 시험원 때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방법 적용이라는 이런 거에서 강의를 할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가장이 말씀하신 조제 편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예? 조제 편차. 조제 편차?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QC 오차도 있지만 생산팀에서 이렇게 만들 때 오차 그거를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100%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산팀의 오차가 만들 때마다 오차가 발생을. 공정능력 말씀하시는 거죠? 공정능력. 생산 쪽에 저희 공정능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배지간 편차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생산 쪽에서 공정 능력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배지간 편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 생산부에서 배지간의 편차가 크면 뒷값이 낮아져서 요것도 고려해야 되는 인자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0.25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뉴디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포디즘이 저희 게 롯데간 편차 하나가 좀 있어가지고 이 값 자체가 0.25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전성 연구에서 반영이 되고요. 저희 쪽에서는 실험실 내점에서 하면서 나오는 그 표준 오차, 그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거는 이미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여기 이 공식에서 이 부분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배치간 편차를 세배치로 평가를 했잖아요. 예. 세배치면 좀 너무 통계적으로 세배치면 통계차를 세배치를 통계차를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집단이 잡은 게 아닌데 그 집단에 대한 거는 APR에서 그 해외 연도에 생산된 거에 대한 전체적인 공격력 거기서 보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줄어드는 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쪽은 안정성 연구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런 거고요. 공정능력 분석은 APR에서 달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APR에서 공정능력이 좁게 관리가 돼야 되고 LV에서 실험실 내재성이 좁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출하 규격을 설정할 때 안정성이 되는 거고 정인님 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안정성 할 때도 ICH 가이드라인 쪽에 보게 되면 그냥 우리처럼 그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특이치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이치 갖고 통계 처리하는 방법 통계 처리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만 여기서 이제 막 뛴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앞단의 것들도 좀 관리가 돼야 됩니다. 또 지금 죄송한데 이거 그 유효물질이 아까 장기 6개월까지 봤잖아요. 예. 6개월까지 봤는데 그 유효물질이 똑같이 이게 떨어지면 그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갑자기 18개월에서는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많이 도움 주세요. 스케일이 네.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려고 그랬는데 장기 한 12개월부터 이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제품 그러면 어떻게 그게 그런 좀 내용이 있어요? 혹시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제품이가 안정성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안정성을 좀 교환성을 보고 있잖아요. 교환성을 제대로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실험자라든지 그리고 이런 오차 관리를 별로 안 했어요. 안 했을 때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았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 안대리님이 잘 검사에 검토해주고 계시는데 그 데이터 유부자님 손대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보면 그런 데이터가 거의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명확하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이나 아마티 때 유효물질 안 봤던가 아니면 함량을 할 때 질량 편차가 너무 높던가 이런 식으로 이유가 있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질량 공정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함량 질량 편차가 커가지고 높아가지고 배치 간에 함량 차가 발생하는 거는 백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능력 관리가 안 된 거죠. 잘. 공정능력 관리가 안 됐으니까 배치 간의 편차가 크고 배치 간의 편차가 크니까 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그 미니텍 분석을 할 때 걔가 그 배치 간의 편차가 크고 그거 갖다가 그 회계 곡선에서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를 줄여서 동일한 기울기, 동일한 Y절편을 가진 아까 이 FN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딱 나오면 정말 관리하기 편하죠. 아직 좀 먼 일이긴 하지만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는 거구나 혹시 이거 주는 것도 있죠.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좋은 데는 좋은 저기 해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경향성이라는 거는 이 회귀 모델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자 공식이 어디지? 아싸 안 보인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게 데이터가, 이거는
그 산소적인 평균을 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가족 같은 경우에 6개월, 자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해서 데이터가 있어야 또 실행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곡선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Y는 X 1차식이지만, 1차 직선식이지만,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 2차식이 될 수도 있고, 이 함수 자체가 틀려져요. 회귀 곡선은 이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또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 함수 곡선이 틀려지고, 그래서 데이터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세포디즘은 좀 부가 판단할 때 그렇게 빨리 예측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데이터를 3개월이나 6개월까지 다 보고서 딱 결정을 해야, 지금 백성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봤었는데 실제 또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히.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하다가 보려면 데이터를 다 수행해 보니까 가장 좋겠죠. 근데 저 프로그램 쓸 때 최소 가속 몇 개월, 장기 몇 개월을 두고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네, 저 데이터가 초기 포함해서 세개 데이터가 있어야 나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오차가 좀 클 수밖에 없고요. 장기는 유효기간의 절반 정도까지는 보고도 저걸 평가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가속도 한 3개월까지는 보고 하는 게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 유격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가속 풀 데이터 보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추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이제 제품 쪽에서 이런 기준 갖고 설정을 해주면 요거 갖고 원료 쪽에서 저 기준보다 저희 쪽에서 이제 원료를 보관해야 되는 기간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가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이제 원료 단계에서부터 제품 단계까지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가 있고, 정하게 되면 뭐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기준대로 초과하고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저게 이제 제품에선 적용이 되는데 원료에서부터도 저게 적용된다는 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효물질을 갖다 기준을 했을 때요. 유효물질 갖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저걸로 해야 되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우리 분석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기값이 MMTA 같은 경우에 초기값이 0.15를 넘으면 안 된다. 0.15가 기준이 나왔어요. 추락 기준이. 그러면 원료 단계에서 최소한 0.15보다는 낮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료 시험자들이 시험 오차가 있죠. 시험 오차 있고, 그 다음에 또 원료 상태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장시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을 감안해서 더 낮게 잡아야 돼요. 이게 냉장 조건을 해가지고 별로 안 오는데 시험자 오차만 우리가 관리하면 돼 하면 이 기준에서 일종의 안전계수 개념식으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험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시험적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일종의 안전계수 개념으로 해서 둘 수도 있고, 또는 원료 제조처 회사의 보관기간이라든지 이거에 따른 유효기간 봤을 때 증가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원료 쪽에서 자격을 설정해 줄 수가 있죠. 원료 쪽에서 그 정도 관리해 주면 제품 쪽에 했을 때 당연히 그 수 이상 나올 수가 없을 거고, 그렇게 아주 출하하면 유효기간 중에 제품이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까지는 커버 못했던 건데 저 부분들이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QBD가 거의 이런 개념이에요. QBD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품 유효기간 동안의 제품의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보증을 해야 되고, 보증되는 것이 그냥 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라든지 공정 중에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이 정도 수준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료 단계에서의 관리, 제품 단계에 대해서의 관리고, 그 다음에 공정에서 생산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까 얘기했던 공정 능력을 높여서 공정에 대한 편차를 줄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QBD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는 다 줄였는데 저희는 지금 처가증에 나오는 기준을 가고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이제 97.11%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제품에서는 96.5% 정도 나오면 그 제품은 그 유효기간이 버틸 수 없는 폐기해라거나 이런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0에서 110인데 우리 걸 해봤더니 출하 기준이 97이 돼야 돼. 근데 제품 시험을 해봤어요. 제품 시험을 했더니 96이 나왔어. 그러면 우선 OOT가 되는 거예요. 아, OS가 되는 거, OS. OS가 되는 거고, 기준이 타게 되는 거고. 기준이 타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질량 편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차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다. 문제는 없다, 제품에. 순도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더라고 괜찮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낫다라고 하면 못 쓰는 거죠, 이제. 폐기하는 거지. 질량 편차도 똑같은 거죠. 확실히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쪽에서는 함량을 질량 편차에 의해서 변동되는 라벨 표시량 값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순도값으로 보면 돼요. 순도값. 그거를 전체적으로 희석했을 때는 그 약효가 나는 거니까 질량 편차가 더 중요하면 그게 곧 함량이죠. 그쵸. 그 질량 편차가 중요해요. 그쵸, 그것도 중요하죠. 질량 편차가 그런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제품들이 대부분 3톤 이렇게 나올 때 있지만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거됐을 때 부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가기준, 출하기준을 갖다가 수립하는 이유는 출하 여부에 대해서 그거 갖다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저 기준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출하할지 말지에 대해서 영향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되면 출하 안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걸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자가기준이라고 수립을 해놨는데 그거 자가기준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가 이제 상의하다가 내보내지 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걸 개념을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정성만 문제 없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데 확인해봐 이렇게 했던 거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경향성 데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통계화시키고 그다음에 실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실험실에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만 잘 하시면 ICC 가이드라인 다 반영한 거예요. 다 반영해서 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현재 요새 지금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제네릭 블록버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 그대로 한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지원 없으시면 저희가 앞으로 그럼 릴리스 때를 가져갈 계획이 그래서 올해 내년 계획 수립해놨습니다. 내년 계획에 적용하려고 지금 전달해야 되고요. 요거 관련해서 요 교육 추가적인 거랑 그다음에 QBD 관련된 교육도 제가 한 2월 3월까지는 주기적으로 계속 할 거죠. 근데 오늘은 이거는 다 알긴 어려운 거고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한 컨셉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설정하면 되는데 원료는 지금보다 사이즈해 보이잖아요. 원료는 제품적 기준으로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단원료, 단성분 단원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수사지.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제조처 안전사정에서 결정하는 거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일반적으로. 그게 예측이 안 되면 그거를 하다가 재평가 기간을 잡아야지. 예측이 되는 것만 조정수. 네, 다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못 그런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